대표님. 예. 이재명이가 지금 이 원희룡 아주 허적수를 만난 것 외에도 이 당무 복귀를 해가지고 앞서 우리 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선거제 이 부분에도 결론을 못 내리고 아직까지도 오락가락하고 지금 청년 당원들이 1000명이 떠나고 그렇죠. 탈당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통합이라든가 혁신에 대한 어떤 대안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건 기존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19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느닷없이 우리 북한 김일성 김정일 주석의 평화 노력 이것을 김정은이가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다 우리는 왜 붙이며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이가 평화 노력을 했습니까? 해볼 만한 그러니까 지금 고 박사님 말씀대로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남북 관계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가 최근에는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지금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표심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특히 수도권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권과 그리고 또 중도층에서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불안한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예. 근데 뭐냐면 첫 번째로는 지나치게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도 물론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자! 북한이 쳐내려면 우리 초전박살 전군 비상! 너무 또 싸우는 자세로 나가는 것도 무리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비참하고 더 반발하고 분노하는 건 뭐냐면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니 김정일과 김일성이 무슨 평화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 6.25 전쟁으로 남한으로 쳐내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김일성 아닙니까? 김정일은 핵을 다 개발해 보는 것 아닙니까? 몰래. 대한항공 테러, 그 다음에 각종 도끼 테러, 온갖 테러를 저지른 사람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대한항공 테러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김일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김정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무슨 평화의 노력을 했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김정은이가 과거에도 늘 그랬습니다만 이 총선이라든가 대선이 있으면은 남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온갖 수단을 동원해 갖고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지금 긴장을 김정은이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이 늘 주장하는 것은 전쟁보다도 더러운 평화가 좋다. 굽신굽신 하더라도 북한의 노예가 되더라도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는 게 전쟁 안 나는 게 좋다. 물론 전쟁이 안 나는 게 좋지요. 그러나 문재인이가 그렇게 대북 굴종 외교를 해가고 결과가 뭡니까? 김정은이가 핵을 고도화시켜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한테 계속 공갈치고 있잖아요. 협박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왜 붙입니까? 우리라는 표현 자체가 예.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적어도 남북 관계는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그것이 바깥으로 대표의 발표문이다 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우리라는 것이 이런 건 우리를 붙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네. 우리 고영신 TV, 네. 우리 김정일, 김일성 뭡니까 도대체? 근데 여기서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되면은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를 보십시오. 첫 번째, 무차별 도발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네, 무차별 도발. 장상곶 그리고 백령도에 포탄을 왜 쏩니까? 그게 왜 쏩니까?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을 아예 주적으로 주적 교전국으로 명시를 하고 최선희 외무상, 북한의 외교의 간판 스타가 최선입니다. 예전에는 부부상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외무상입니다. 전면에 났어. 가서 푸틴을 만납니다. 예. 푸틴이 만면에 미소를 짓고 선이 왔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왜 그러겠습니까? 거기다 포탄 다 지원. 아니 그러니까요. 포탄 지원해주고 지금 외신에서 나오는 것도 미국에서 나오는 분석 내용이 그거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미사일을 보니까 북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러시아에서 받아온 그 정찰 위성 발사 기술 또 우주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왜 고도화된 ICBM입니다. 얼마 전에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중거리 탄도미사일 아니겠습니까? 고체 연료입니다. 사정거리가 뭐 6,000km까지 가능하다는 게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휴전선에서 부산까지 500km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 미사일 개발하는데 다 부어주고 다 쏟아주고 가수들 데려가서 평양 가서 공연하고 레드벨벳 붉은 양탄자 떼거리들 어쩌고저쩌고 해서 백두산 가서 김정은 위원장 손잡고 노래 부른 게 누굽니까? 아니, 저는 화해와 평화 좋습니다. 그렇다면 고 박사님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 정도 해줬으면 북한은 가감히 다 내려놓겠다. 정말 정상국가로 가자. 그래서 우리 인민들 내래 우리 인민들 남한이랑 교류하라고 고향 갔다 오라고 이산 가족들 고향 가서 고향 방문하라고. 아나운서 김동건 아나운서 아시죠? 예. 고향이 사리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맞아요. 항해도 사리원입니다. 예. 고향을 가지도 못합니다. 무슨 김동건 아나운서가 반공주의자입니까? 이 따위로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만들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한 점 반성도 안 합니다. 그렇게 부어주고 김여정이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 현송월이가 평창올림픽 왔을 때 극진한 대접을 했던 정부가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개떼 마냥 소떼 마냥 이야기 막말을 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 머저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머저리. 아니 머저리라 그러고 나이도 어린 그럼 우리가 제가 참 품위가 달아날까봐 욕은 안 합니다만 그런 집단과 하면서 우리 김정일, 김일성의 평화 노력 대한민국을 남침해서 그 16개국이 참전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김일성입니다. 그리고 각종 테러를 감행했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한반도에 만들어 놓은 사람이 김정일입니다. 세습체제예요. 무슨 평화적 노력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 후유증이 이 몸으로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대실언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당무 복귀에서도 국민들이라든가 또 민주당 당원들 합리적인 그런 당원들이 기대했던 어떤 통합이라든가 혁신 노력도 전혀 지금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낙연 신당 문제라든가 원칙과 상식 그분들 탈당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안타깝다. 한마디로 싹 오고 지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원욱 의원이 나한테 전화 한마디라도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나자고도 오고 뭐 답을 달라고 하더라도 전화 한마디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우리 같이 손잡고 합시다. 뭐가 불만입니까?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Y에서는 박찬정 변호사 아시지 않습니까? 예. 제 기억에 1992년 때 대선을 앞두고 저게 김상현 의원으로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 이야기를 합니다. Y에서는 찾아갑니다.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왜냐면 누굴 찾아가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예. 박찬정 찾아가자마자 박찬정 손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박동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헤쳐나갑시다. 이러는 순간 내 박동지에게 모든 걸 내가 맡기겠습니다. 그래. 박찬정 변호사가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찬정 변호사가 어떤 부탁을 하더라도 거절해야지 그러는데 박동지. 적어도 이게 있었습니다. YS 정치, 삼김 정치에는. 그런데 저도 이상민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와서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보다는 나이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많죠. 찾아가서 아니 선배님. 당의 대표라면 선배님 법이 가서 형님 상민이 형 우리 같은 이시야 형 나 좀 도와줘 형님을 공관위원장으로 아니 이명백을 임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상민을 임명하면 되죠. 임명했어요. 이상민을 임명하면 되죠. 예. 이상민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관리위원장도 이상민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경선 관리한 데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됐으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극적인 반전. 예. 그걸 못 하는 거죠. 좀 이번 총선에 자신감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총선과 관련해서 그 목표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우선 일당이 목표치라고 151석만 넣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아니 지금 167석인가 뭐 8석이 됐고 지난번 2020년 21대 총선 때는 180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지면은 물러나야 하는데 패배했다 할 것 같으니까 이 기대치를 확 낮춰갖고 그렇죠. 뭐 국민의힘보다 한 석만이라도 더 많으면 우리가 이긴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 딱 또 이 꼼수를 두네요. 제가 이걸 분석을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일단 일당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내놓고 가반정당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서도 숫자는 151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150석 그러면은 150대 150이 되면은 이건 일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151석을 이야기해야 여하튼 간에 이거는 무조건 하고 일당이 되는 겁니다. 151석이기 때문에 절반이 되면 그러면 가반 이상 충분히 합니다. 아니 이해찬 전 대표는 200석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해찬 전 대표는 200석, 전 총리는 200석이면 저는 210석이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첫 번째 불안감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 자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국갤럽 최근 발표된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36%,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33%입니다. 그러니까 33이네요. 아니 총선 구도는 야권이 유리하다 그러는데 지지율이 안 나와요. 이번 갤럽에서 서울은 41대 34입니다. 국민의힘이 41이에요. 그러니까요. 33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서울에서 그겁니다. 지난번에 49개 중에 41개를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싹쓸이를 했던 서울인데도 그래서 서구 경민입니다. 서울은 국민의힘, 경기도는 아직까지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불안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조함이에요. 초조감. 그러네요. 초조감은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 뜰 때는 왠지 지지율이 낮으니까 에이 내가 이깁니다. 뭐 지지율이 낮아요. 검찰이 나를 위협하고 뭐 칼로 뭘 어쩌려고 해도 나는 안 됩니다. 안 될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주어가 왜 없느냐? 초조감이에요. 왜? 윤석열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총선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타났는데 지지율이 비슷비슷해요.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이재명이나 지금 사실 정치 해병아리 아닙니까? 정치 초보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근데 부산은 지금 갤럽에서 발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를 보면은 부산에서 이재명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지금 울산에 시장 선거 개입까지 있죠. 이 민주당이요.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조국, 황운하 등등등. 근데 이 상황에서 임종석 등등등. 이 상황에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 이재명 21%, 한동훈 33%. 아, 그러니까 자갈치 시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동훈아 온나이 갈치 무라이 이렇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피섭당했으면 안 됐잖아요. 아이고 안 됐다 웃자노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야. 부산병원에 그대로 있었으면 될 텐데 서울대병원으로 옮겨버렸죠. 그리고 뭐 병원에 퇴원하는데 뭐 사람이 말짱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불안감과 초조감 있고 마지막엔 긴장감이에요. 이게 몇 명이 또 더 떨어져 나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낙연 신당도 이탈한다는 그렇죠. 사람들이 뭐 10명에서 50명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청년당원 1000명이 나갔죠. 그러면은 의원들이 지금 나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천을 계속 늦추려고 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신당은 현역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낙연 신당 원칙과 상식에는 현역이 벌써 3명이에요. 3명인데 앞으로 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현역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현역을 다 친명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우 현건택은 지금 현건택은 징계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성희롱이라면 징계 대상이잖아요. 징계를 해야죠. 근데 본인이 어차피 성희롱 상태, 이 논란이 되는 상태에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건택이 저는 선거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거 불출마를 가지고 봐라. 현건택도 안 나가지 않냐. 친명 비명 공정. 이거 공정한 게 아니죠. 아무튼 뭐 이재명이가 당무 복귀 이후에도 이 정신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러 문제에서 아주 골머리를 지금 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니까 혹시 결정 장애가 있는 것 아니냐. 전에는 사이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뭔가 뭐 문제만 생기면은 나서가지고 사이다 발언을 팍팍 쏟아냈는데 그때는 성남시장 도지사 때고 예. 지금 정치판에 들어와서 딱 이 본인의 무게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내공이 전혀 그렇죠. 이게 큰 그릇이 아니고 종적이만 하다는 게 지금 드러나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럴 때는 막 저지를 때는 내가 걸릴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성남시장 때도 그때 국정농단 될 때 아니 성남시장인데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있어요. 기자가 물어봅니다. 아니 성남시장님이 성남시에서 일 안 보시고 왜 서울에 올라가 계셔 그랬더니 그때는 그게 먹히는 거야. 지지자들한테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성남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난리 났어. 그런데 경기지사 할 때도 그랬잖아요. 막 뭡니까 저기 그 코로나 그 집단 그게 막 그러니까 뭐 현장으로 달려가고 신 뭡니까 그게 신천지 막 들이채고 막 뭐 저기 또 골짜기 거기에다가 막 불도저 포크레인으로 상가하면 안 됩니다 밀어붙이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했던 건 뭐냐면 나 아무도 못 건드리겠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도 예. 또 공무원들은 시장이나 도지사가 하자고 뭐 그대로 따라가지. 그렇죠. 정치권은 그게 아니지 다르죠.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사이다가 고구마 그것도 완전 숙성 고구마 찐 뭐 묵은지 고구마가 된 이유는 말 그대로 재판 리스크, 운명 리스크, 본인의 미래 리스크가 다 걸려 있거든요.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꾸 신경 쓰이니까 이른바 방어다, 방탄이다, 쓰리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재명에는 리스크 올감에 걸려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